8월에 이어서 9월 시장도 음봉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경기선행지수 정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경기선행지수 년 동월비는 7월과 같은 2%를 기록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연기금 18일째 순매수입니다. 연기금이 9월 5일부터 18일째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AMD 실적 전망 하향입니다. AMD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D램 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잠깐 좀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연기금 매수 얘기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18일째, 오늘까지 18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종목을 샀는지 좀 봤더니 뭐 그 어제까지 기간 중에 삼성전자, 기아차,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이게 이제 그 순매수 탑5 종목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뭐 연기금이 장세를 주도하는 거는 사실은 좀 거의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장기간 18일 동안 연속 순매수를 했다는 거는 뭐 나름대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연기금은 철저히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해서 안정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저가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그 안전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가지 않았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크게 따라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철저히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이 갭이 큰 종목일수록 투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많이 사는 것은 결국은 기업 실적에 비해서 그만큼 가격이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 갭 메우기가 추가로 이어진다. 연기금이 아마 추가로 매수한다면 그 갭을 계속 메워나가는 하나의 흐름이라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매수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이건 기관 전체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연기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MD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MD는 미국의 2위 PC 프로세서 업체입니다. 근데 뭐 실적 3분기 전망을 하향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이 회사는 1월 결산 법인이었고 3분기 이러면은 이제 그 10월까지입니다. 실적 전망을 사실은 어저께 하향 조정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빠졌고 뭐 뉴욕 증시에서 13%가 급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D램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4%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학령 위원님께서는 글쎄요. AMD 실적 전망 하향 이게 뭐 우리나라 D램 업체에 분명 뭐 영향을 미치긴 미칠 텐데 뭐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보세요? 네, 뭐 AMD라는 건 아시다시피요. PC 프로세서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인텔과 더불어서요. 결국은 PC 수요가 재미없다는 것을 뭐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AMD는 어제였고요. 오늘 발표한 오늘 이제 새벽에서 한국 시간으로죠. 새벽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문제가 되겠죠. 장중에 4%, 정규시간에 4% 빠졌고요. 시간에서도 거의 4%가 빠졌는데요. 시간 외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4%가 줄어들었고요. 이익 자체는요, 아주 조금, 즉 예를 들어서 주당 1센트 정도의 이익이 날까 말까 예상됐는데요. 무려 주당 마이너스 14센트죠? 14센트나 적자를 봤기 때문에요.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닝 쇼크가 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 5분기 중에 5번의 분기 중에 4번이나 어닝 쇼크를 했기 때문에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 그러면요. 실적을 발표하고 그렇게 적자 나면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전망이 좋게 나오면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시간에서 또 많이 빠졌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랑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요, 이번에도 치킨런 게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을 의심하는 전 세계 투자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반도체 전망 그리고 글로벌 IT 경기에 대해서는요, 물론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IT 전반에 대한 시각은 너무 좀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IT 수요 부진은 뭐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분명한 치킨 게임의 승자다. 뭐 이런 것도 동시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들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증액안 통과 이후입니다. 독일 의회에서 시장이 뭐 이미 기대를 다 했었는데요. 유럽 재정안정기금 증액안에 대해서 뭐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예상이 됐던 거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도 거기에 이제 크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그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유럽 재정기금 재정안정기금은 증액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사실 이제 지금 제일 관건이 되고 있는 게 4,400억 유로 금액으로 치면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레버리지를 할 것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증액안 통과 이후 뭐 이 레버리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을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그 증액안 통과를 독일이 했다라는 것은 가장 큰 장애물을 넘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겠지만은 큰 고비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뭐 비교적 순탄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뭐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추가적인 논란은 또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변동성은 더 줄 수 있겠지만 큰 고비는 뭐 어느 정도 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이 기금의 금액이 뭐 4,400억 달러라고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뭐 2조 달러, 3조 달러, 뭐 2조 유로, 3조 유로,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필요한 만큼 이것은 이제 시드머니입니다.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본드를 얼마나 많이 레버리지를 해서 받느냐 문제인데, 지금 현재 경계로는 지나치게 많은 레버리지를 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부실화되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는 하나의 경계론이고,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충분하게 레버리지를 뭐 당연히 발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시드머니에 대한 레버리지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 그것은 필요한 만큼의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레버리지, 뭐, 미국의 탈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성공했다고 뭐 평봤는데, 여기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역시 근데 그 시드머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드머니 갖고는 사실 유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이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10월 중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신용평가사 부분입니다.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뭐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좀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데요. 뭐 10월 중에 일단 뭐 이탈리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스페인도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S&P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유럽 재정안정기금 증액을 하게 되면은 유럽 국가들의 신용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도 했었는데요.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글쎄요, 신용평가사가 굉장히 많은 액션을 보일 것 같은데 10월 중에 그게 좀 시장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당연히 시장에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분히 뭐 심리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인 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용등급 내려가면요, 그 국가의 어떤 채권의 어떤 채권 가격 자체에 대한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은 당연하죠. 오늘 말이 나온 김에 독일에서 의회에서 일단은 유럽의 안정기금을 좀 증액하는 것이 일단 통과됐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정말 디폴트가 되건 어떻게 되건 좀 구체적으로 좀 처리가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어찌되었건 돈을 돈을 이제 수요를 받아서 어려운 은행들 정말 직접적인 수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 닫고 있으면 문 닫고
예전에 타프를 갖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했다시피 어떤 합병의 어떤 신속한 것도 보이든지 하기 전까지는 저는 뭐 계속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실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얘기하니까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그 신용등급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내리면서 더 위기감을 부추겼던 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신용평가사가 10월 달에 좀 잠잠했으면 하는 좀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0월 증시 전망입니다. 역시 오늘 9월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10월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일각에서는 기대감도 있고 또 우려감도 교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로존 문제도 일단은 물밑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지금 전혀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유로존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라든지 어닝 시즌도 시작되고요. 10월 달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유로존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롭게 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미국 쪽만 조금 얘기 들어보면 가장 우리 입장에서 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요. 한미 FTA에 관한 비준에 관한 일정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 봅니다.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경제 지표는 두 가지에 집중되겠죠. 실업률과 소비인데요. 소비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연간도 결국 마이너스 소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실적 시즌인데요. 물론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요. 지난 2분기와 같은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의 분위기로는요. 다음 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자체가 상당히 커멘트가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보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는 저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장은 증권사에서 다분히 1650에서 1850을 위아래로 저항선과 지지선을 보는데요. 저는 무리한 예측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응 전략까지만 말씀드리면 1차 저항은 1850 정도 보고 있고요. 2차는 1950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무슨 의미냐면 저항선을 돌파할 때마다 그 전까지는 쉬시다가요. 관망하시다가 조금 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도 좀 바라지만 주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그 논리는 너무나 명확하죠. 국제금융시장의 좀 안정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보나마나 안도랠리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마음이 바빠지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주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시장이 올라간다면 시가총액 중심으로 보시는 거 맞고요. 1650 쉽게 얘기해서 전저점이 이탈되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반대 얘기가 되겠죠. 유럽의 위기, 그리고 공조 체제가 계속 덜커덕거리면서 해결 방안이 안다고요. 미국의 어닝이라든가 우리나라 어닝 기업들 발표하는 기업들이 계속 쇼크만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점을 이탈한다라면요 주식 비중 더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10월 시장 이학영 위원님께서는 일단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보자면 좀 이런 쪽의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10월달 아무래도 좀 여전히 변수가 많은 시장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차화정이라는 얘기가 지금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만 살아남았고 화정은 탈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IT 금융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그 모양새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업종별로 좀 전략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도 그 종합 전략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차화정이다, 그 외에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은 지금 어닝 시즌 플레이가 나오는 시즌에 들어갔고, 결국은 그 실적이 기대치보다 얼마나 갭이 더 커 있는가. 그러니까 기대치가 실적에 비해서, 지나쳤던 부분이, 갭이 축소가 된다면 그것은 추가 하락을 의미하고, 지나치게 실적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면은, 또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아마 로테이션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도주라기보다는 철저히 실적과 기대치 또는 예상치와의 그 비교 과정에
갭 매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나치게 경기 위주로 경기 주도주 쪽으로 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그 기대치를 얼마나 지금 맞춰내느냐 이러한 그 갭 매우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실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은 회복하는 과정, 이러한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로 균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분산 투자로서 시장을 대응해야 평균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10월 시장은 역시 뭐니 해도 실적, 어닝에 관련된 부분이 업종별, 종목별 시세를 좌우할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예상치와 실제치와 간의 그 갭이 얼마나 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